신상옥 수기. 뉴욕에서. 나는 시카고에서 하루를 쉬고 다음날 뉴욕으로 떠났다. 내가 뉴욕으로 간 것은 당시 MBC TV 측의 요청으로 교섭을 보려온 나의 작품 꿈과 여자수 407호의 미국 내 방역 문제를 매듭짓고 옛 고향 친구인 의학박사 에치와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을 만나 내 형편을 털어놓고 자문을 구해보기 위해서였다. 에치는 나의 고향 중학 동창생으로 나는 미국을 방문할 때면 언제나 그를 찾아갔었다. 나는 뉴욕 근저 뉴저지에 있는 에치의 집에 도착하자 곧 김형욱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침 김형욱은 집에 있었다.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말하자 김은 당장 만나자면서 직접 차를 몰고 친구 에치의 집으로 우리를 데리러 왔다. 나는 김형욱의 집에서 그에게 최은희 실종 전후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내 이야기를 한참 동안 묵묵히 듣고 난 그는 옛날 정보 업무를 책임 맡았던 사람답게 자신있게 결론을 내렸다. 틀림없는 납치요. 북한 납치가 틀림없어. 운이에 관한 이야기가 끝난 뒤 나는 영화적으로 화제를 돌렸다. 나는 김형욱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터라 그에게 영화 사업에 손대보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했다. 김 부장, 앞으로 미국에서의 영화 사업 전망이 좋습니다. 영화를 만들면 돈 벌 자신이 있는데 김 부장께서 투자 좀 해보시죠. 내가 영화에 대해서 뭐 좀 아는 게 있어야지. 하여튼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김형욱은 에치에게 물었다. 에치 형 생각은 어떻소? 만일 에치 형이 영화에 투자를 하겠다면 나도 절반을 댈 용의가 있어요. 내 친구는 말꼬리를 후렸다. 글쎄요. 우리가 거의 자리에서 일어설 무렵 김형욱은 전직 장관 등 전직 고관들의 이름을 줄줄 대면서 이들이 미국에 오면 꼭 자기를 찾아와 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는다며 또 박 대통령에 대한 욕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내가 김형욱을 처음 만난 것은 그 전해 77년 가을 그의 집에서였다. 나는 그때도 미국에 간 김에 에치의 집을 찾아갔었다. 그는 마침 잘 왔다면서 김형욱의 집에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며 나더러 같이 가자는 것이었다. 나는 특별히 다른 한 일도 없고 해서 따라 나섰다. 에치 부부와 나는 그의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고급 주택가 그레스킬에 있는 김형욱의 집에 도착했다. 저녁 6시쯤이었다. 숲속에 위치한 그의 집은 지은 지가 좀 오래되어 보였지만 뜰은 굉장히 넓었다. 벤츠 등 고급 승용차가 식구수만큼 있었다. 보통 미국인들의 저택과 마찬가지로 집 주위에 높은 담장 같은 것은 없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김형욱은 불청객인 나까지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그를 서울 청구동 김종필 씨 집에서 만난 일이 있다. 집안에는 이름 있는 화가의 값비싼 옛날 유화들이 많이 걸려 있었다. 그는 그 그림값이 한 점에 수만 달러씩이나 나간다는 자랑도 했다. 옛날 중앙정보부장 때부터 데리고 있었다는 남자가 그의 비서 겸 통역으로 그의 집에 있었다. 우리는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김형욱 부부와 에치 부부 그리고 나 5명이 식탁에 둘러 앉았다. 김형욱의 부인은 신씨로 나와는 정씨였는데 침착하고 인상이 좋았다. 그때 먹은 음식 가운데 김형욱의 부인이 즉석에서 부쳐준 녹두 빈대떡이 특히 인상에 남는다. 김은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는데 알레르기라면서 자주 재채기를 하기도 했다. 그는 식사 도중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원고지 뭉치를 들고 나와 자랑하듯 보여주기도 했다. 나는 회고록에 관해 몇 가지 물어보았다.
회고록은 언제쯤 끝나게 됩니까? 아, 지금 한 절반가량 썼는데 원고량이 워낙 방대해서 끝나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지필이 끝나면 출판은 어디서 합니까? 일본에서 할 예정입니다. 몇몇 일본 신문사에서 서로 출판해 주겠다고 야단들입니다. 그와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회고록 출판과 관련 도쿄로부터 국제전화가 2번이나 걸려왔다. 전화를 받고 난 그의 표정은 더욱더 의기양양해 보였다. 그는 또 삼손 개헌과 관련 박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음모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대놓고 별별 욕설과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고록 집필을 중단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 측근 및 정부 관계자들이 여러 번 찾아와 협박과 해요를 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회고록을 내놓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식사가 끝난 뒤 나는 김형욱에게 당시 나의 형편을 설명하면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넌지시 떠보았다. 그는 만일 내가 미국으로 이민 올 생각이 있다면 도와주겠다면서 즉시 비서를 부르더니 자기 고문 변호사인 메일맨에게 연락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의 소개로 나는 다음날 메일맨 변호사를 만나 수수료 2,000달러를 지불하고 이민수속을 맡기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LA로. 미국에 와 있으면서도 나의 마음은 줄곧 홍콩으로 달려가 있었다. 채은이의 뒷일들이 너무도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홍콩 경찰의 자진 출두, 수사에 협조하고 진상을 밝혀내고 싶었다. 미국에서 유효기간 연장 등 여권 문제도 해결됐으니 나는 홍콩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일단 로스앤젤레스로 떠났다. 미국에 온 지 10일쯤 지났을 때였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여장을 풀자마자 나는 한국 신문들을 처음으로 보았다. 신문마다 일면, 사회면 할 것 없이 우리 이야기로 메우다시피 했다. 내가 걱정했던 대로였다. 일부 신문은 채은이 실종사건 배후에 내가 관련된 것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영사관으로 이성철 문화원장을 찾아갔다. 문제의 사나이가 나타났군 하면서 이 원장은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신문들은 당신을 좋게 보고 있지는 않더군. 그는 점심 식사나 하자며 나에게 여권 유효기간 연장을 해준 그 영사를 데리고 나왔다. 식사를 하면서 영사는 사정조로 말했다. 신 감독님, 내 입장이 정말 곤란하게 됐으니 기한 연장을 취소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무슨 범인입니까? 나는 이제 여권기간 여유도 생겼으니 홍콩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홍콩 경찰에 가서 최은희가 북한에 납치됐을 거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밝혀주겠어요. 홍콩 경찰 녀석들 빤한 것을 가지고 질질 끌고 있단 말입니다. 영사는 며칠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니며 내 여권을 되돌려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나는 공무원으로서 그의 딱한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결코 그의 사정을 들어줄 수는 없었다. 나는 홍콩으로 떠나기에 앞서 이것에 온 김에 몇 가지 처리할 일들이 있었다. 나는 김영욱의 고문 변호사를 통해 이민 신청을 해놓았지만 이민 후 나를 고용할 스폰서의 고용 계약서가 필요했었다. 이곳 할리우드에는 잘 아는 미국 영화인들이 들어있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서 만나본 영화인 가운데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이름을 날린 로버트 와이즈 감독이 나의 처지를 크게 이해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그러다 보니 곧바로 홍콩으로 떠나려던 계획이 그럭저럭 일주일 이상이나 지연되고 말았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에 온 다음 날 나는 옛날부터 잘 아는
한국일보 LA지사 최 기자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나에게 찰싹 달라붙더니 끌다시피 자기 회사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정없이 질문을 퍼부었다. 나는 답변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 내용은 통신사를 통해 국내 각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다. 최은희 씨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는가? 내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북한에 납치됐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나? 최 여사는 금전적인 부채가 없고 사생활도 잠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녀를 납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남북회담 때 서울에 왔던 북한 부수상 박성철이 그녀가 주연한 영화 사랑방사님과 어머니 필름을 가져간 바 있는데 그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홍콩에서 최 씨의 실종을 확인했으면서도 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왔는가? 홍콩에서 약 17시간 머물면서 수소문했으나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비행기 예약을 해놓은 데다가 미국 입국 비자의 유효일자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이었다. 최 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 납치됐을 것으로 보는가? 아마 마카오를 경유 납북됐을 게 아닐까? 신 감독이 직접 이 사건에 관련됐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일주일만 지나면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9일 뒤에 나는 홍콩행 비행기에 올랐다. 또다시 홍콩으로. 나는 CAL기 편으로 타이베이를 거쳐 2월 18일 오후 다시 홍콩에 도착했다. 공항 이민국 통과 수속을 밟고 있는데 누가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홍콩 경찰관 한 명과 우리 총영사관 영사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지금 정사 밖에 한국 특파원과 홍콩 기자 등 수십 명의 기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다른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자며 그곳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화물터미널로 데리고 나갔다. 우리는 홍콩섬 산 중턱에 있는 홍콩경찰본부 특별수사부 CID로 직행했다. 나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는다는 설명이었다. 젊은 영국인 형사 한 명이 나를 담당했다. 나는 니상희와 그의 남편 유철민이 북한 측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고 니상희 모녀가 최은희와 함께 행방불명된 사실 등을 들어 최 여사가 북한으로 납치된 게 확실하다고 진술했다. 형사는 주로 나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별 질문을 하지 않았다. 진술을 하는 동안 나는 이미 경찰에 연행돼 있는 김규화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담당 형사는 상부의 허락 없이는 만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나는 그러면 편지라도 전달해달라고 했다. 그 형사는 그러겠다고 했다. 나는 김규화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한테는 거짓말 말고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으라. 당신을 구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진상을 밝혀라. 나의 쪽지는 곧 전해졌다. 그러나 조금 후 도착한 김규화의 회신은 지금으로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심정이다라는 내용이었다. 1시간쯤 진술을 들은 뒤 담당 형사는 나를 힐튼 호텔로 안내, 숙소를 정해주었다. 경찰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호텔에 체류하고 있으라고 했다. 호텔 숙식비는 경찰 부담이라는 것이었다. 힐튼 호텔에서 여장을 푼 뒤 나는 서울로 전화를 걸었다. 서울 형님의 이야기로는 집안이 온통 벌집 쑤신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수사당국이나 일부 언론들은 안양예술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은희와 나와의 금전관계 때문에 내가 그녀를 해친 게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떳떳하게 내 입장을 밝힐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 특파원과 홍콩 기자, 외신 기자 등 20여 명이 달려왔다. 당시 홍콩 주재 한국 특파원은 동아일보 특파원 한 사람뿐이었는데 최은희 실종 사건이 터지자 이의 취재를 위해 각 신문 방송사들이 기자들을 홍콩에 임시로 특파, 한국 기자만도 7, 8명이나 되었다. 나는 내 방에서 기자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자 호텔 측이 당황, 브라브라 회의실에 회견 장소를 특별히 마련해 주어 그곳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나를 쳐다보는 기자들의 눈초리는 그렇게 따뜻한 것이 아니었다. 최 씨의 실종을 어떻게 보는가? 그녀의 인격이나 평소의 생활 태도로 보아 스스로 잠적할 사람은 아니고 여비도 기껏 1,000달러 정도밖에 남은 게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강도나 유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북한에 의한 정치적 납치로 생각된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김규하를 만나려고 했으나 홍콩 경찰이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니상희를 아는가? 신필림 홍콩지사 사무실에 놀러온 그녀를 김규하의 소개로 알게 된 뒤 점심 식사 등을 같이 하면서 몇 차례 만난 일은 있으나 그 여자의 언행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아 가깝게 대하지는 않았다. 지난번 신 감독 자신도 북한의 유혹 비슷한 것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 내용은 몇 달 전 니상희가 나에게 어느 돈 많은 중국인이 나와 영화 사업을 함께 하고 싶다고 하니 그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최은희 실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북한의 지령에 의한 유혹이 아니었던가 싶다는 이야기다. 회견을 하는 동안 입에선 신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들은 피할 수 없는 골목이었다. 다음날 나는 한국 총영사관을 찾아갔다. 내가 협조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주고 나의 입장도 해명하기 위해서였다. 나를 상대해준 영사관 직원은 2사람. 한 명은 정보기관에서 나온 사람이고 다른 또 한 사람은 치안국에서 파견된 경찰 간부였다. 나는 필요하다면 아무 때라도 귀국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다시 출국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출국 보장이 없는 한 무조건 귀국할 수는 없다고 버텼다. 왜냐하면 해외에서의 활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영화사 간판을 타이에우에서 내리고 서울 땅을 잃은 나로서는 국내에서는 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존심상 남의 밑에 가서 고용감독 노릇을 하기는 죽기보다 싫었다. 그 뒤부터 내가 어디로 가든 바로 그 영사관 직원 2명이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감시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날 밤 2월 19일 나는 코리아 센터 19층에 있는 한국 음식점 겸 나이트클럽 코리아 가든에서 한국 기자들과 별도의 기자회견을 또 했다. 상황 변화나 수사 진척도 거의 없는 단계라 질문이나 답변이 전날 회견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기자회견 도중 영사관 직원 2명이 들어와 뒷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동아일보 김일수 특파원이 회견을 중단시키고 이들의 퇴장을 요구했다. 다른 기자들도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퇴장을 거부, 기자들과 옥신각신하게 되었다. 입장이 난처해진 2사람은 나의 도움을 기대라도 한 듯 장본인인 신 감독의 의사를 물어 퇴장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그때 나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나는 기자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기자분들이 원한다면 퇴장하시지요. 2사람은 몹시 불쾌한 듯 상기된 얼굴로 퇴장하고 말았다. 나는 회견이 끝날 무렵 기자들에게 울분을 토해버렸다. 우리 영사관 직원들이 내 여권을 자기들에게 보관시키라고 강요하면서 내 뒤를 따라다니는 등 죄인 다루듯 하는 것이 정말 못마땅합니다. 국내에서도 수사당국이 나의 형님마저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몹시 불쾌합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는 절대 귀국하지 않겠습니다. 이튿날 나는 다시 한국 총영사관에 찾아갔다. 아무것도 꿀릴 게 없는 나로서는 그들을 피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었고 또 필요한 협조를 다 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나를 담당하고 있던 그 2명의 총영사관 직원은 전날 저녁 기자들 앞에서 자기들을 망신시켰다고 생각해서인지 몹시 고압적이고 불쾌한 표정이었다. 이들은 내 여권을 다시 좀 보자고 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나는 이들이 나의 여권을 빼앗아 나를 본국으로 강제 송환시키려 하는구나 눈치를 챘다. 여전번에도 내 여권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권을 호텔방 가방 안에 놓고 왔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시오. 다 압니다. 그 가방 안에 들어있지 않소? 이들은 내가 늘 어깨에 메고 다니는 멜빵이 긴 손가방을 가리키며 다그쳤다. 나는 얼른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구나 생각했다. 때마침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 이들이 퇴근 준비를 하러 잠깐 옆방으로 간 사이 나는 밖으로 슬쩍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나는 나의 중국인 동업자 네 영생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사무실에 있었다. 나는 네 영생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근처 중국 식당에 갔다. 나는 식사 도중 조금 전 한국 총영사관에서 있었던 전후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고는 혹시 한국 총영사관 측이 홍콩 경찰에 의뢰 나를 찾을지도 모르겠다고 걱정을 했다. 그는 홍콩 경찰에 전화를 해보겠다며 일어섰다. 한참 만에 돌아온 그는 자기가 홍콩 경찰에 나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노라고 말했다. 과잉 친절인지 그는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 것이다. 그와의 대화는 서로 일본말을 사용. 의사소통에 전혀 불편이 없었지만 그가 중국계 홍콩인이라서 그런지 생각하는 것에는 다른 점이 많다고 느껴졌다. 우리의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3명의 장발 청년이 나타나더니 자기들은 경찰에서 왔다고 소개를 했다. 그들은 경찰차에 나를 태우고 전에 있던 힐튼 호텔로 갔다. 거기서 묵으라는 것이었다. 방문 밖에는 2명의 경찰관이 교대로 지켰다. 나는 생각할수록 내 처지가 따분하기만 했다. 울분이 터질 것만 같았다. 누구에게라도 내 심정을 털어놓아야만 속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았다. 나는 동아일보 김일수 특파원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김 특파원은 누구보다도 내 입장을 잘 이해해주고 격려해주어 나는 답답하고 어려울 때면 그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다. 약 15분쯤 후 그가 나의 호텔방으로 와주었다. 내가 울분을 터뜨리면서 한국 총영사관의 처사를 비난하자 그는 나와 내 주변을 보는 당국의 시각이 심각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김 특파원에게 내 속마음을 다시 한번 털어놓았다. 만일 신필님의 등록을 부활시켜준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서울로 돌아가겠다. 이튿날 아침 중년의 영국 신사 한 사람이 내 방을 노크했다. 그는 경찰 특별수사부에서 왔다고 했다. 그는 영어로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홍콩 경찰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겠다. 나는 당신의 신원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 내가 묻는 말에 대해 솔직히 답변해 주기 바란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의 말을 되새겨보니 그는 참고인으로서 내 진술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이었다. 나는 물었다. 당신은 나를 혐의자로서 정식으로 취조하러 온 것인가? 그렇다. 최은희 실종 사건은 당신이 조작한 일이 아닌가? 아니다. 최은희와 니상희를 당신이 어디에 숨기지 않았는가?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가? 홍콩 노스포인트 지역에 있는 니상희의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당신의 시나리오 지역선이 나왔다.
그녀와 같이 합작하려고 그 시나리오를 준 게 아닌가?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녀의 집에서 당신의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보는가? 나도 모르겠다. 그 여자는 내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니 김규하가 그것을 빌려주었는지도 모르겠다. 김규하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그를 만나 이야기해보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이다. 그날 저녁 경찰은 김규하를 나한테 데리고 왔다. 일본어 통역도 같이 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규하도 나와 같은 힐튼 호텔에 묵고 있다는 게 아닌가. 영국인들의 인권보호 자세가 참 부러웠다. 혐의가 있더라도 아직은 죄인이 아니니 호텔에 모셔다 놓고 조사를 한다는 그들의 인권 존중 사상. 더구나 이것은 특급 호텔이 아닌가. 나는 김규하에게 따졌다. 여보시오. 당신 무슨 일을 어떻게 해놨길래 이 지경이요? 경찰관은 우리더러 일본어 통역이 왔으니 대화를 일본말로 하라고 요구했다. 통역은 우리의 일본어 대화를 경찰관에게 다시 영어로 통역해 주었다. 김규하는 어벙벙한 표정으로 말하기를 주춤거렸다. 최 여사한테 초청장을 보낸 장본인은 누구요? 금정 영업공사입니다. 그게 누구냔 말이오? 중국 영화사입니다. 난 그런 영화사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조그만 회사입니다. 얼마 받고 소개한 거요? 그는 훌끗 나를 보다가 눈을 깔며 조그만 소리로 대답했다. 별로 받지도 못했어요. 그가 한국말로 대답하니까 통역이 일본말로 하라고 준 거였다. 1,000불 받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새끼 소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러면 누가 최 여사 초청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사실은 이상입니다. 최 여사가 어디로 끌려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김규하는 아래로 눈을 깐 채 대답을 못했다. 북으로 갔지? 나는 날카롭게 찔렀다.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양심이 가책도 없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니까요. 저도 니상이 근연한데 속은 것입니다. 불쌍한 자식 하고 나는 맥이 탁 풀려버렸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우리의 대화 내용을 열심히 메모하고 녹음하던 그 경찰관에게 나는 말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 끝났습니다. 경찰관은 김규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를 더 긍지로 몰고 가는 것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 더 할 말 있거든 하시오. 김규하는 입술에 침을 발랐다. 그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다 말을 이었다.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중간에 서서 왼쪽에서 주는 것을 오른쪽으로 건네주었을 뿐입니다. 김규하는 나가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더 할 것처럼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그냥 돌아섰다.